안녕하세요 여러분, 상기향기 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그네틱 컴파스 4차 수정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작하기에 앞서서 유튜브 영상, 이번에 배울 내용에 관련된 유튜브 영상 괜찮은 게 있길래 영상 한번 보고 시작할게요. 다들 컴파스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지? 선박에서 사용하는 컴파스에는 마그네틱 컴파스와 자이로 컴파스가 있어. 이 중 마그네틱 컴파스가 무엇인지 설명해줄게. 먼 옛날부터 항해사들은 나침반을 이용해 항해해 왔어. 이 나침반을 응용해서 선박에 설치한 항해기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마그네틱 컴파스야. 마그네틱 컴파스는 자석의 N극이 항상 지구의 북쪽을 가리키는 원리를 이용해서 방위를 알 수 있는 항해기기를 말해. 우리가 쓰는 마그네틱 컴파스는 선수기선 부근의 카드 눈금이 아래쪽에 거울에 반사되도록 하는 방식인 리플렉션 타입 컴파스야. 이제 마그네틱 컴파스의 구조를 알아볼까? 마그네틱 컴파스는 자석을 회전대 위에 놓아 막대 자석이 남북 방향을 가리키게 되는 원리를 이용한 거야. 컴파스는 크게 볼과 비너클로 구성되어 있어. 볼은 상하 2층으로 나누어져 있고 비너클은 비자성재로 만든 원통형의 지지대야. 먼저 보울의 안을 들여다보자. 상부는 컴퍼스액이 들어가 있고 하부는 일부분만 컴퍼스액으로 채워져 있어. 컴퍼스 카드는 눈급이 표시되어 있고 북쪽을 가리키는 자석과 붙어 있어. 피벗은 컴퍼스 카드 아래에 있어 그 카드를 자유롭게 회전하게 해. 부실은 공기가 들어있어 컴퍼스 카드의 중량을 감소시켜. 자침은 지구자장을 측정하고 비자석, 시자석, 연철구 같은 연구자석을 사용해서 자차를 줄여줘. 짐벌링은 볼을 항상 수평하게 유지하게 해줘. 주액구는 컴퍼스액을 넣는 구멍이야. 이제 비너클을 볼까? 윗부분은 짐벌링으로 컴퍼스 보호를 지지하고 아랫부분은 자차 수정용 자석이 들어있어. 외부는 수정용 일시자석이 부착되어 있어. 비너클 안에는 경사계, 상한차 수정구, 하부용 조명, 조명장치, BC 자석 삽입구, 플린더즈바, 경선차 수정자석이 있어. 마그네틱 컴파스를 사용해서 항해를 하더라도 우리는 진북을 알 수가 없어. 이 컴파스들에는 오차가 있기 때문이야. 오차에는 편차와 자차라는 게 있어. 지구는 매우 큰 자석이어서 자기장이 있잖아? 이로 인해 자석이 가리키는 북쪽인 자북이 존재해. 편차란 진북과 자북의 차이야. 이것과 별개로 나북이라는 것이 있는데 나북은 마그네틱 컴파스가 가리키는 북쪽을 말해. 이 자북과 나북의 차이를 자차라고 해. 자북과 나북 둘 다 자석이 가리키는 거 아니냐고? 컴퍼스의 자석은 지구의 자기장에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노출된 다른 모든 자기장에도 영향을 받아. 큰 철로 이루어진 선체에 선체 자기가 발생하는데 이 선체 자기가 마그네틱 컴파스에 영향을 주어 지구 자기 북쪽을 가리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지. 즉, 나북이 자북을 가리키지 못하는 거야. 그럼 자이로 컴파스는 무엇일까? 자이로 컴파스는 마그네틱 컴파스와 달리 지구 자장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항상 진북을 가리켜주는 컴파스야. 자이로 컴파스의 원리는 방향을 보존하려는 성질과 세차 운동이야. 세차 운동은 회전하는 강체의 회전축이 변하는 운동을 말하지. 고속으로 돌고 있는 팽이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워. 실제 항해 시에는 자이로 컴파스를 주로 사용하지. 이제 마그네틱 컴파스에 대해 잘 알겠지? 이 영상을 보고도 모르는 게 있으면 브릿지에 있는 매뉴얼을 봐. 더 자세히 나와 있. 자, 모두 재밌게 보셨나요? 설명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이 영상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마그네틱 컴파스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기초가 탄탄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영상을 보면서 저거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 때 배운 내용인데 저거는 아직 배우지 않은 내용인데 하는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이번 시간을 다 배우고 나면 영상에 나왔던 내용들은 모두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토대로 우리 이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상기해 볼까요? 리마인드 해보겠다는 말입니다. 자, 지구는 하나의 자성을 띠고 있는 자성체로서 지구 자체에서 자기장이 존재하더라. 그래서 이 존재하고 있는 자기장을 우리는 지구 자기라고 했었어요. 지구에서 자기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구 자기. 이 지구 자기장에 의해서 우리가 자석을 통해서 자북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지구의 자기장의 북쪽은 지구의 회전축의 북쪽인 진북과 차이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구 자기에 의한 차이가 뭐냐?
이것이 바로 편차이고요. 그리고 쇳 구슬을 자석과 오래 맞이 대놓고 있으면 이 쇳구슬도 역시 자성을 띠게 되는 자성체가 되어 버린다. 같은 말로 지구라는 자성체 위에 오랫동안 두어진 건조하는 시간 동안 오랫동안 두어진 선박 역시도 자성을 띠게 된다. 그렇게 철로 된 선박은 자성을 띠게 되고 이 선박 자체의 자기장의 영향을 통해서 자기장을 형성되는 것을 우리는 선체자기라고 불렀어요. 이 선체자기를 통해서 생겨난 오차가 자차였죠. 여기까지. 그리고 나머지 부분, 그리고 삼각함수 부분, 지난 시간 통틀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삼각함수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엄청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혹시 아직까지 많이 힘든 친구가 있으면,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외워도 됩니다. 어떻게? 그 삼각함수라는 것은 이 삼각형,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비구나. 그리고 각도에 의해서 변화되는구나.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되고, 어떻게 외워요? 여기가 S, 사인, 여기가 C, 코사인, 여기가 T, 여기 탄젠트.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됩니다. 사인 공식 적어볼까 한번? 사인 공식은 R분의 Y, 코사인 공식은 R분의 X, 탄젠트는 X분의 Y. 우리 마그네틱 컴파스 수업 시간에 활용되는 것은 두 가지죠. 두 가지. 사인 공식과 코사인 공식. 자, 선생님, 사인 공식과 코사인 공식의 사인 공식과 코사인 공식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쉽게 그리는 방법을 안내했었죠. 어떻게? R이 1일 때, R을 1일 때 대입해보면 얘는 Y, 사인 세타 값은 Y가 되고 코사인 세타는 X 값이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세타가 0일 때, 세타가 90도일 때, 세타가 180도일 때, 세타가 270도일 때, 세타가 다시 360도일 때 값을 만들어서 점을 유연하게 이어보면 삼각함수 그래프가 간단하게 그려진다고 했습니다. 빠르게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사인 곡선은 S 곡선을 두 개 만든다고 했어요. 쉽게 외우면 S는 사인 곡선은 S를 그리면 돼. S를 그리면 돼. 코사인 곡선은 볼록한 게 하나야? 그러면 볼록한 거 하나 그리면 돼.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된다고 했어요. 코사인 사인 모두 주기는 360도입니다. 자, 이건 알겠죠? 중요한 것은 언제 최대값이 되는지, 언제 0이 되는지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사인 곡선과 코사인 곡선만 보면 사인 세타 곡선은 90도와 270도에서 양의 최대값, 음의 최대값을 갖게 되고요. 180도와 360도에서 0의 값을 갖게 되죠. 코사인 세타 공식을 보면요. 90도와 270도에서 0의 값을 갖고 180도와 360도에서 양의 최대값, 음의 최대값을 갖게 되죠. 자, 이번 시간에 자차 실험 공식 이해하는 거 넘어갈게요. 자, 이 자차 실험 공식이라는 것은요, 자차를 수정하기 위해서 합니다. 목적을 먼저 알아야겠죠? 왜 자차 실험 공식이 왜 나왔지? 자차, 선박이 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박이 하나의 자성을 띠기 때문에 컴파스의 남북선과 자기 좌우선이 차이가 있다는 거. 오케이, 그거 알게 됐어. 아는 거에서 끝나면 안 된다 했어요.
우리 편차는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해도의 나침도를 보고 수정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자차는 어떻게 수정할 건데요? 자차를 수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차를 수정하기 위해서 이 자차라는 녀석을요, 5가지 종류로 구분했어요. 5가지 종류로 구분했어요. 자, 5가지 종류로 구분해서 만들어낸 것이 A, B, C, D, E 개수, 이 5가지 개수로 구분해서 만든 것인데요. 각각 개수의 특징을 해석하게 되는 거죠. 해석하면 이 자차 실험 공식의 역할은 끝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 여기 참고로 여기 세타값은 나침로이고, 나침로의 정의는 컴파스의 남북선과 선수미선이 이루는 각도이기 때문에 우리 본선의 선수 방향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일단은 이 식 자체를 해석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한번 봅시다. 먼저 A를 볼게요. A 뒤에는 A 뒤에는 이 세타값이 없어요. 선수 방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 먼저 큰 틀에 대해서 그 자차 실험 공식의 큰 틀을 보면 자차에 대해서 그 자차와 선수 방향의 함수식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왜냐하면 이 자차라는 값은 이 선수 방향의 변함에 따라서 변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식을 구분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유일하게 선수방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값이 있죠. 그게 누구예요? 바로 이 녀석 A이다. 자, 그래서 A는 뭐라고 하냐면요, A는 불변차라고 합니다. 선수 방향이 변해도 그 자차의 선수 방향에 따라서 변하는 값이 아니고 그냥 고정적으로 주어진 오차. 이런 것은 어떤 오차가 있을까요? 그냥 컴파스 기포에서 컴파스 남북선이 삐뚤어졌거나 혹은 기기적인 오류나, 대표적으로는 본선의 선수미선 상에 딱 컴파스가 위치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심선에서 벗어난 경우, 이런 경우 불변차 A에 해당하는 오차를 갖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차 개수 B를 보면요, B는 어떻게 생겼어요? B 사인 세타인데, 이 말이 자체가 뭐냐면 자차 개수 B라는 녀석은요, 사인 세타를 주기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본선의 선수 방향 변화에 사인 세타 주기로 변하는 부분을 자차 개수 B라고 하는 겁니다. 사인 세타는 어떤 녀석이었어요? 사인 세타의 S를 그린 녀석이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90도와 270도에서 양의 최대값, 음의 최대값을 갖고 180도와 360도에서 0의 값을 갖는 녀석이었죠. 이 자차 개수 B도 같은 성질을 가지는 녀석입니다. 첫 번째, 90도, 우리가 지금 세타값이 90도다, 세타값이 270도다. 이 말은 본선의 90도다, 세타값이 270도다. 이 말은 90도로 갈 때, 270도로 갈 때 동서침로를 뜻하는 거죠. 동서침로에서 최대가 되는 녀석이다. 그리고 세타가 180도일 때, 360도일 때 0의 값을 갖는다고 했었죠. 그러면 세타가 180도라는 것은 본선의 선수 방향이 180도라는 것인데, 180도가 어디예요? 이쪽 남쪽 침로네요. 360도는 어디예요? 북쪽 침로네요. 남북 침로에서 0의 값을 갖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자차 개수 C 개수 시작할게요. C 개수는 같은 뜻으로 같은 방식으로 해석을 해볼게요. C 개수란 녀석은 어떤 주기로 변하나요? 본선의 선수 방향의 변화에 따라서 코사인 세타 주기로 변하는 부분을 자차 개수 C라고 하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차 개수 C. 코사인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코사인 그래프 한번 볼록한 부분이 하나, 여기서 하나 나오는 것이 그거 있죠. 언제 최대값을 갖는다? 0, 180, 360에서 최대값을 갖죠.
자, 먼저 같은 방식으로 해석해 보면 세타가 180도일 때, 세타가 360도일 때 최대값을 가져요. 언제였죠? 이 남북 침로였잖아요. 남북 침로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두 번째, 그러면 세타가 0이 될 때는 언제였지? 세타가 90도에서 270도에서 언제? 동서침로 0의 값을 갖는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녀석, 이 D, 자차계수 D는 뭘까? 어떤 주기로 변하는 녀석? 사인 2세타로 변하는 녀석이다. 우리 그 사인 세타 곡선, 코사인 세타 곡선만 알았지. 뒤에 나오는 사인 2세타, 코사인 2세타 곡선은 안 했잖아요. 근데 우리 저번 시간 선생님이랑 같이 칠판에 그림은 그려봤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이해 못한 친구가 있으면 따로 질문을 하거나 자료를 찾아보길 바랍니다. 자, 일단은 선생님 일단 그릴게요. 일단 D라는 D 자차계수는 본선의 선수 방향 변화에 따라서 사인 2세타 주기로 변하는 녀석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사인 2세타 곡선은 어떻게 생긴 곡선이냐? 똑같이 사인 곡선인데 사인 세타가 한 번 주기할 때 사인 2세타는 두 번 주기하는 녀석이라고 했죠. 즉 360도이고 180도이고 90도이고 자,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언제 최대값을 갖나요? 45도일 때, 얘가 135도일 때, 얘가 225도일 때, 얘가 315도일 때. 자, 이때 최대값을 갖는 녀석이죠. 선생님이 이전에 설명했었던 것처럼 동서남북 방향을 사방점이라고 해요. 동서남북의 사방점. 이 사방점에서는 어떤 값을 갖는다? 0의 값을 갖는다. 그러면 45도, 135도, 215도, 315도는 뭐예요? 여기를 이야기하죠. 여기를 노스 이스트, 사우스 이스트. 자, 여기를 이 각각의 네 방위를 사우점이라고 합니다. 사우점에서 어떤 값을 갖는다? 최대가 된다. 자, 똑같이 우리 이 계수 한번 볼까? 이 계수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 계수는 두 번 주기 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생겼네요. 360도, 270도, 180도, 90도. 이게 이렇게 잘못 그렸는데 0도죠. 0도에서. 자, 0도, 90도, 180도, 270도, 360도에서 최대값을 가져요. 언제 최소값을 갖나요? 45도. 언제 0의 값을 갖나요? 45도, 135도, 225도, 315도.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얘를 해석해 보면 얘는 동서남북 사방점에서 최대값을 갖는 녀석이고 사우점에서 0의 값을 갖는 녀석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 이 자차 실현 공식이라는 것은 본선의 선수 방향에 따라서 선수 방향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에 따라서 5개의 항으로 나누어서 자차를 표현한 거구나. 본선의 선수 방향에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러면 불변차. 그 자차의 속성이 동서에서 최대가 되고 남북에서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계수인 거예요. 그 자차의 성향이 남북에선 최대가 되는 녀석이고 동서에는 0의 값을 가진 녀석이면 걔는
C 계수가 되는 거고, 사우점에서만 최대가 되는 녀석이면 걔는 D 계수가 되는 것이고, 사우점에서 0의 값을 갖고 동서남북에서 최대값을 갖는 녀석이라면 바로 이 계수가 된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자차라는 것은 A 계수, B 계수, C 계수, D 계수, 이 계수의 합으로 이 자차라는 것이 나타나는 거구나. 근데 이것이 이 식이 나온 것이요, 어떤 원인을 해석해서 이 식을 만들어내고 이 식을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 이게 아니고요. 자차라는 것을 수정하기에 편리하게, 우리 목적이 자차 수정이라고 했잖아요. 자차 수정에 편리하게 5등분으로 쪼개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차라는 것을 이렇게 수정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쪼개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 저는 이렇게 쪼개놓으니까 더 힘든데요? 맞아요. 쪼개놓으니까 더 힘든긴 있죠. 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그 자차 수정하는 거 들어가 보면 왜 쪼개서 더 편리해졌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는 다음으로는 자차 수정법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교과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교과서 170페이지를 펴시길 바랍니다. 170페이지. 자, 우리 자차 수정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먼저 이 자차의 특성에 대해서 보면, 자차 계수는 A, B, C, D, E의 합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A는 불변차이고, E는 그 동서남북에 대한 일시자기 요소라고 하는데, 그 A 값과 자차 계수 A, B, C, D, E 중에 A 값과 E 값은 그 양이 다른 거에 비해서 작아요. 작아서 수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이 A랑 E는 값이 작기 때문에 수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내버려 두는 거고요. 우리가 그 값 중에 큰 값인 B, C, D 값을 수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170페이지에 있는 그림이 하나 있죠, 왼쪽에. 그 그림을 선생님이 한번 따라 그려 볼게요. 자, 그림을 그렸습니다. 잘 그린 건지 모르겠는데. 자, 선생님 그림 잘 못 그리니까. 자, 선박이 이렇게 출발해요. 자차 수정하는 과정을 알려드릴게요. 보세요. 선박이 이렇게 출발해요. 오케이. 잠깐. 편의를 위해서 선생님이 자차 실용 공식을 여기 하나 써놓을게. 자차는 A 더하기 B 사인 세타, C 코사인 세타, D 사인 2세타, E 코사인 2세타. 자, 이렇게 써놓고 시작할게요. 자, 맨 처음에 90도로, 공 90도로 항해해요. 자, 공 90도로 항해하잖아요. 우리 여기 A랑 E는 수정하지 않는다고 했어. B, C, D만 보기로 한 겁니다. 90도로 항해할 때 이때 자차를 측정해요. 이때 측정해서 나온 자차는 뭘까요? 공 90도 항로일 때 B 계수는 최대가 되는 값을 갖죠. C 계수는 동서침로에서 0이라고 했죠. 동서남북에서 0이라고 했죠. 즉, 공 90도로 항해할 때 본선에서 식별되는 자차는 모두 누구 때문이다? B 계수 때문이라는 거야. 공 90도에서 발생되는 자차는 누구 때문이다? 물론 사실은 A 때문, E 때문도 있겠지만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 감안을 해보면 대부분이 B 때문이라는 거예요. 일단 C랑 D 때문은 아니야, 맞지? A랑 E도 조금 섞여 있겠지만 그래서 이때 공 90도를 항해할 때 이때는 우리가 B 계수를 수정해 주는 거야. B 계수를 수정하는 녀석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B자석이라고 불러요. B자석이 어떻게 생기고 어떤 녀석인지 나중에 볼게요. 자, B자석으로 B계수를 수정해 줍니다. 이때 전부 수정해줘. 전부 수정. 자, 이때 전부 수정했어요. 그러면 이 끝쪽에서는 어떻게 됐을까?
B자석으로 B계수를 모두 수정해줬어. 그러면 그쪽에서는 자차가 0이 되겠지. 그때 변침을 합니다. 몇 도로? 180도로 변침할 거예요. 180도로 변침했다. 그러면 여기 전부 수정돼서 자차가 0이었다가 다시 자차가 뜨겠죠. 왜 뜨냐면 선박이 180도로 항해할 때 C계수는 최대가 되죠. B계수는 0이 되죠. D계수도 동서남북에서 0이니까 0. 자, 그래서 이때 다시 뜬 자차는 누구 때문에 뜬 자차다? 그래, C계수 때문에 뜬 자차야. 그래서 180도로 항해하면서 C계수를 수정해 주는 거야. C계수를 수정하는 자석을 C자석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C자석입니다. 이때도 C자석 때문, C계수 사라져 하고 전부 수정이에요. 전부 수정. 자차를 아예 안 없애준다는 거예요. 수정. 전부 수정. 자, 그러고 나서 다시 변침합니다. 자차가 0이 되었을 때 변침을 해요. 자, 그러면 항로를 270도로 나누는데, 자, 270도에서 어떻게 될까? 다시 B계수가 최대가 되는 값을 가지고 C계수는 0, D계수는 0이겠죠? 우리 아까 B계수를 전부 수정해줬기 때문에 여기서 안 떠야 되는데 근데 자차가 뜬다는 거야. 여기서 알아야 돼야 될 것은 자차 수정 공식의 불안정성입니다. 자차 수정 공식. 자차 수정하는 것 자체가 불완전한 과정이라는 거야. 왜? 우리 여기 A가 이 작다고 무시하고 시작했잖아. 그리고 뭐 지방작의 영향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불안정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자차 수정, 자차값을 최소한으로 만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하는 거예요. 일단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일단 270도로 변침을 했을 때 어떻게 된다? 다시 뜨더라, 자차가. 예전에는 여기 90도로 항해할 때 이때쯤에는 자차 데비에이션이 약 뭐 한 20도 정도였다, 20도 이스트 정도였다고 하면 여기서 수정하고 이제 다시 이쪽에 할 때는 이제 B계수의 이항값은 거의 다 수정됐을 테니까 여기서 또 뜨는 거야. 몇 도가? 한 2도 정도가 뜬다는 거지. 2도 이스트 정도가. 왜? 자차 수정 공식이 불완전성 때문입니다. 이때 뜨는 계수는 또 누구 때문이라고 할 수 있냐?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 계수는 B계수밖에 없잖아요. 왜? 여기서 최대가 되니까. 나머지는 0이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B계수를 수정해줘요. 뭘로? B자석으로. 자, 그런데 이때는 전부 수정하지 않습니다. 전부 수정하지 않아요. 절반만 수정할 거예요. 왜 절반만 수정하냐면 우리가 무시하고자 했던 이 E라는 녀석은요, 동서남북에서 최대값을 가는 녀석이었잖아요. 이 값이 작다고 했지만 분명히 이 값도 존재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전부 수정을 하죠. 그러면 자칫 잘못하다가 이 계수도 같이 수정이 돼 버려서 B자석은 B계수의 이항값을 수정하는 건데 B랑 E를 같이 수정해 버리면 나중에 이 계수가 영향을 없어졌을 때 B계수를 너무 필요 이상으로 더 수정해 준 거니까, 그러니까 또 다른 오차를 만들게 되는 원인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쉽게 이야기하면 절반은 우리 이 계수 때문이라고 치고 남은 절반만 B계수 중에 수정이 안 된 거라고 하고 절반만 수정하자. 절반만 B계수라고 감안하자, 이렇게 하고 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 원리로 여기서도 다시 360도 항해에서도 C계수를 절반만 수정해 주는 거죠. 왜? 동서남북. 절반은 누구 거? 이 계수라고 감안하고 그냥 남은 절반만 C자석으로 수정해 주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 아직 남은 녀석이 있었죠? 다음 침로는 045도입니다. 045도에서는 어떻게 되죠? 얘는 어느 정도 값을 가지고 있어. 어느 정도 값을 가지고 있어. 어느 정도 045도에서 사인 세타는 어느 정도 값을 가지고 있고 코사인 세타도 어느 정도 값을 가지고 있어. 근데 여기서는 최대가 되지. 근데 봐봐, 우리 B계수도 수정해주고 C계수도 수정해줬으니까 이미 B계수나 C계수는 최소한의 값이란 말이야.
최소한의 값. 거의 0에 가깝다. 거의 0에 가까운 값이 됐단 말이야. 왜? 이미 수정을 했잖아. 이미 수정을 했기 때문에 거의 0에 가까워. 그러면 이 045도에서 생기는 오차는 누구 때문? D 때문. 거의 D 때문이라는 거. 거의 D 때문. 불안정하지 진짜 식이. 거의 D 때문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D 계수를 수정해 줄 건데 045도로 하면서 D 계수를 수정해 주는 녀석은 D 계수 수정용 자석은 누구냐? D 자석은 없습니다. 나중에 비너클의 구조에 대해서도 배우겠지만 D 계수는 없어요. 누구로 수정하냐? 연철구라는 녀석을 활용하겠습니다. 연철구.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부 수정. 전부 수정. 자, 다음 침로 전부 수정했었어. 다음 침로는 135도입니다. 135도로 갈 때는 전부 수정했으면 135도에서 안 떠야 되잖아. 근데 또 뜬다는 거야. 왜? 여기 0의 근사한 값이지 0이 아니거든. 그래서 여기서 다시 절반만 수정. D계수 절반 수정.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 B, C, D에 대한 값이 최소한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자, 이런 식으로 모두 수정을 하게 되면 자차는 최소값을 갖게 될 겁니다. 알겠죠? 자, 이게 바로 자차 수정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굳이 얘를 복잡하게 5등분을 나눴냐 이해가죠? 다섯 등분을 나눠서 각각 성분을 수정해주는 자석으로 수정해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성분을 나눴고 각각 나눈 성분들을 알맞은 수정 용구 B자석, C자석, 연철구와 같은 이런 알맞은 용구로 수정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비너클의 구조인데요. 컴파스는 비너클과 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고 볼의 구조는 첫 번째 시간에서 공부했어요. 비너클의 구조는 공부하지 않았는데 비너클은 볼을 받쳐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자차를 수정해주는 자석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자차 수정 이후에 수업을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먼저 이것은 정면에서 본 거예요. 정면. 이게 정면에서 바라본 비너클, 이게 측면에서 바라본 비너클이에요. 정면에서 선수미 방향으로 놓여져 있는 자석을 우리는 B자석이라고 합니다. B자석. 그리고 측면에서 선박의 정횡 방향으로 놓여진 자석을 우리는 C자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연철구입니다. 얘가 연철구. 자, 어떻게 생겼는지 아까 동영상에서도 나왔는데 혹시 여러분들 보셨나요? 우리 공부했으니까 한 번 더 보시죠. 자, 그리고 이게 세로로 자석을 넣는 이게 안쪽에 있는 이거는 경선차 수정구예요. 경선차 수정구가 아니고 경선차 수정 자석입니다. 경선차에 대해서 우리 안 배웠었죠? 다음 경선차를 바로 이어서 공부해 볼게요. 여기서 일시 자석을 넣는 플랜더스 바입니다. 본선의 선수미 방향의 일시 자석을 조절해주는 플랜더스 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비너클. 그냥 받침대와 이 짐벌즈와 연결되어 있는 이 볼을 받쳐주는 것이 아니고 이 자차를 수정해주고 있는 많은 자석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경선차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공부하고 우리 영상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경선차가 뭐냐면 선박이 경사되었을 때 생기는 오차를 이렇게 말합니다. 선박이 경사되었을 때 생기는 오차.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박이 경사되면 왜 오차가 생기냐면요. 선박은 자성을 띠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알고 있죠?
선박은 쇠로 된 선박은 자성을 띠고 있어요. 우리 이렇게 위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쪽이 N극 이렇게 S극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여기 N극 S극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자기장의 영향을 받은 게 어떻게 됐냐 선체 영구자기 일시자기 영향에 따라서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봤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 방향뿐만이 아니고 위아래 방향도 사실 자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지. 위에는 N극, 아래는 S극. 이런 식으로 수직 방향으로도 자성을 띌 수 있는 거예요. 수직 방향으로 자성이 띄면 어떻게 될까? 컴파스가 있으면 입체적으로 한번 그려볼까? 컴파스가 이렇게 있다. 컴파스가 이렇게 있으면 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힘은 자차를 만드는 녀석인가? 얘를 오른쪽으로 만드나? 왼쪽으로 만들지 않지. 아니라는 거야. 움직이게 하지 않아. 어떻게 만들겠어? 그냥 얘를 같은 방향으로 조금 아래로 낮출 뿐이란 말이야. 이 높이만 낮출 뿐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자차를 형성하지 않아요. 선박의 수직 방향 자성에 대해서는 자차가 형성되지 않아. 근데 선박이 경사하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선박이 경사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선박이 경사했어요. 선박이 경사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 이런 식으로 자성이 내려가겠죠. 근데 이렇게 측면은 비스듬하게 자기장이 작용한다는 것은 자성이 작용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수평 분력과 수직 분력이 나눠진다는 말이야. 자, 복잡하게 벡터로 이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비스듬한 거는 수직적인 힘이랑 수평적인 힘이랑 합쳐진 게 비스듬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중에서도 이 비스듬한데 이놈 수평 방향 분력. 이 수평 방향 분력은 어떻게 만들어주는 녀석이냐? 이제는 얘를 옮겨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야. 왜? 수평 방향 분력은 자차를 만든다. 줄여서 이래서 배가 기울어지면 자차가 또 생기기도 해. 자, 자차는 정말 여러 가지 원인으로 형성됩니다. 그 중에 하나, 경사되어도 생겨. 선박의 위치, 지방자기, 일시자기의 영향, 또 선박의 선수 방향에 따라서 변하는 값, 기본적으로. 자차가 생기는 원인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자차 공식, 수정 공식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하지만 자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자차라는 것은 적을수록 선박의 안전항해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 우리 그 동영상에서 자기 컴파스 비너클의 구조를 간단하게 한 번만 더 짚어보고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영상 나와라. 아까 여기 나왔네. 자, 비너클의 구조 한 번만 더 보고 복습해 볼게요. 를 넣는 구멍이야. 비너클 안에는 경사계, 상한차 수정용 자석이 들어있어. 자, 비너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몸통이 있고. 자, 비너클 뚜껑 열면 이렇게 수정용 자석들이 꽂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외부는 수정용 일시 자석이 부착되어 외부는 있어. 수정용 일시 비너클 자석. 안에는 자, 여기서 보세요. 선수미 분력 조절하기 선수미 방향으로 놓여진 자석을 B자석이라고 하고 정횡 방향으로 놓여진 자석을 C자석이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연철구는 어떻게 조절하는 거예요? 가까이 했다가 멀리 들어갔다가 하면서 수정해 주는 거고. 자, 우리 B자석, C자석, 연철구 어떻게 수정하는지 알겠죠? B자석은 선수미 방향에 있는 자석을 넣어주는 거고, C자석은 정행 방향으로 자석을 넣어주는 거고, 연철구는 컴파스 볼로부터 거리를 가깝게 했다가 거리를 멀게 했다가 하면서 수정하는 것이다. 플랜더즈 바는 어떻게?
플랜더즈 바는 좌석에 상한차 수정구, 하부용 조명, 조명장치, BC 좌석 삽입형 일시 자, 좌석. 플랜더즈 바는 그 외부는 그 수정용 일시 좌석이 들어있다. 선수 및 방향 분력 중에 일시자기에 대한 부분을 수정하는 것이 플랜더즈 바구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했던 자차 실현 공식에 대해 총 정리를 하는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이런 어려운 자차 실현 공식을 왜 만들게 되었는지, 과연 자차 수정은 어떻게 하는 방법인지 공부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그 자차 수정을 수정하기 위해서 비너클의 구조, 그리고 그 비너클에 포함된 B좌석, C좌석, 연철구, 플랜더즈바, 경선차, 수정좌석들의 존재를 알게 됐고, 그리고 경선차에 대해서도 공부했습니다. 정말 많은 걸 했어요.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그 자석에 대한 원리 말고 자이로스코프의 원리를 활용해서 진북을 찾아주는 그런 자이로 콤파스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